당선 유력, 경제 영향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백신 효과 90%. 그래서 뭐 유럽 증시 급등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돼요? 일단 대규모 재정 부양을 예고했는데 이 재정 부양을 채권 발행으로 하고 있죠. 채권 발행으로 하고 이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린 부분이죠.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의 길을 간다. 항상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자산시장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부자 증세나 법인 규제가 들어가죠. 그리고 달러 많이 푼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진행될수록 소비로 좀 더 많이 흘러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그렇게 되면은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것이다. 왜냐? 이게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두면은 소비가 안 돌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처를 엄청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경기는 굉장히 안 좋죠. 전체적으로 뭐 수출 잘 돼서 경제 성장률만 올라가면 뭐예요? 자영업들이 죽을 맛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식, 부동산으로 다 몰려가니까 주식시장 들어가면은 기업한테는 유리해지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다. 결국에 근데 외부 쪽으로 하지 내수시장이 죽어가는 거죠. 결국엔 소비가 돌아야 된다. 소비가 돌도록 만드는 정책을 많이 할 거죠. 결국에 경제 회복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고 채권금리 상승하면은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거죠. 역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 그렇다면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죠. 우리나라 IMF 때 보면 돼요. 경제 회복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 압박을 주는 거죠. 이것이 당장 일어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채권금리 상승은 지금 당장 나타나 보이시죠. 이따 그래프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대출금리 상승하고 있었다.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낮춰가지고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9월부터 오르고 있죠. 10월에도 떨어졌을까요? 올랐을까요? 통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락세를 이어가던 금리가 상승 전환했다. 왜 상승 전환했어요? 9월에 뭐가 있었길래? 일부 은행은 바젤3 조기 적용 들어갔죠. 그리고 사실상 9월에 뭐가 되기로 했었어요? 대출 회수가 일어나기로 했었다. 근데 이게 경기가 영 안 좋으니까 내년 3월까지 미룬 거죠. 이거예요, 이거. 병원에 누웠어요. 암 수술을 하러 갔어요. 아, 그러면 9월까지 좀 회복해 보시고 9월에 수술할게요 해가지고 예 하고서 회복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됐어요. 오히려 악화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몸으로 수술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내년 3월까지 좀 더 회복해 보시고 약 줄 테니까 약 잘 드시고 내년 3월에 다시 날짜를 잡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몸이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고 오히려 안 나았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연장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9월에 안 됐다는 거는 생각만큼 경기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경기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되었다는 것은 미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바젤3 조기 적용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왜? 은행에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BIS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예금을 늘리든가 대출을 줄이든가. 지금 BIS 비율 충분히 있는데요. 지금도 충분한데요. 충분하면 뭐예요? 충분하면 신뢰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합격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면은 71점 맞은 거랑 80점 맞은 애랑 보시기에는 누가 더 신뢰도가 있어요? 100점 맞은 애도 있고.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신뢰도가 있죠. 얘보단 얘가 신뢰도가 있고 얘보단 얘가 신뢰도가 있다. 근데 난 지금 80점 맞았으니까 괜찮다. 71점까지는 괜찮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이 정도라고. 1차 커트라인이. 그렇다고 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을 맡기게 된다면 100점짜리한테 맡기겠어요? 71점짜리한테 맡기겠어요? 얘 잘못하면은 바로 위험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아직 괜찮으니까 대출 안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올리고 있는 거죠. 은행도 바보가 아니죠. 저거 간당간당하게 했다가 까딱하면 리번 터지죠. 자, 거기다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오르고 있고 미국도 오르고 있죠. 국고채도 오르고 있고 금융채도 오르고 있다. 5년 만기 금융채. 제가 요거 가지고 오를 것이다 몇 번 예측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5년물 금리 지금 언제? 4월 23일 이후 가장 높은 1.551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요때 수준까지 다시 오른 거죠. 근데 시중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적어도 요때만큼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추이가 이어진다면. 근데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부터 국채금리를 올리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대출 규제 이미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강화되고 있었죠. LTV 60%, DTI 50%에서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40%까지 잡고
그 중에서 2주택 이상은 0%로 913 때 또 잡고 12, 16때는 15억 초과에 대해서 취급 불가. 그 다음에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상분에 대해서 20%만 적용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지금은 DSR까지 잡고 있다. DSR 왜 잡아요? 당연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자가 적다고 막 돈을 빌리면 될 것 같죠? 근데 어떻게 갚으려고요? 집 팔아서 집값 오르면 갚으려고요? 그게 굉장히 문제다. 그런 생각이 팽배하게 돌면서 은행한테 무리하게 돈을 빌려요. 그리고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매 넘기든가 파산하든가 은행은 회수 못하고 결국에 은행이 위험해지는 거죠. 은행이 위험해지고 파산이 늘어나고 결국에 갚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가지고 유동성 장난으로 돈을 갚는다. 나라 경기 망치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고 있을 수 없죠. 보고 있으면 안 되죠. 특히 DSR이라는 건 LTV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DSR은 갚을 여력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여력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DSR이 20%만 넘더라도 하우스 푸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우스 푸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서 나중에 팔아서 갚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팔아서 갚고 어디서 살게요? 오를 때 계속 못 팔죠? 떨어질 때 팔면은 손해보는 거고. 결국에는 하우스 푸어가 절대 잘못된 선택이다. 거기다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 11월부터. 소폭 오를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인구수는 뭐를 뜻해요? 수요를 뜻하죠. 가구수가 수요인데요. 즉 시수요는 가구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정확한 수요는 인구수죠. 왜? 1, 2인 가구는 주택 매수 수요가 거의 아니니까. 거의 아니니까. 다 아니라고는 안 하겠지만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고시형 같은 다중주택 시설에도 많이 들어가고 다가구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간다. 결국엔 인구수가 장기적 수요죠. 거기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그 상반기 출산율 0.8대까지 떨어졌어요. 올해는 0.8대의 출산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0.92까지 떨어졌었죠. 그 전년도에 0.98로 최초로 1도 안 나왔었죠. 일본도 1은 나와요. 고령화가 심하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0.8대의 출산율을 보게 될 겁니다. 왜? 떨어져야 될 집값, 떨어져야 될 때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자가 없으니까. 사실은 금리를 보더라도 금리가 오르고 막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는 남의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일단은 집주인은 문제가 안 되죠. 전세대출을 빌린 사람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버팅길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당장 안 갚고 뭔 짓 해요?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돈 못 준다. 이런 형식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우리나라에는 내가 살지 않는 집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더 장난질 치니까 인구수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아무리 감소하더라도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집값 장난질 계속 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보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수요에 급격한 감소를 불러오게 될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2015년부터. 초이노믹스랑 부동산 3법을 맨날 그렇게 까는지 알아요? 그때부터가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지름길이니까. 가계부채 급격히 늘어나면서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해요.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 낳아가지고 키우면 뭐예요? 집값 갚느라 허리가 휘어서 우리 애한테는 교육을 못하고 먹을 걸 못 사주고 여행도 못 가고 해가지고 그지같이 키우고 나중에 또 그때는 집값 더 오른다고 막 자기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집 해주기 여력도 안 되고 부모로서 역할을 못 해줄 것 같으니까 못 낳는 거잖아요. 자, 생산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돈을 벌어야 집을 사죠. 실질적인 수요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 나온다. 인구수 뭐 한다고 해서 막 나이 많이 먹고서, 물론 집 팔고 새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집을 막 그냥 늘릴 수는 없죠. 버는 돈이 없는데. 은퇴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성년이 되기 전에 돈 벌기 전의 연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생산 가능 인구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2016년부터. 그러니까 이때 뭐 2015년, 2016년 때 떨어진다고 예측한 사람들이 잘못 예측했다기보다 문제는 뭐예요? 성향을 몰랐던 거죠. 거기서 나라 망치려고 가계부채로 집값 띄워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발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경제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저때쯤 떨어진다는 이야기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면서 올랐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급등세가 그때 막 10%씩 올라갔어요. 10%씩 올라가니까 그때 막 쭉쭉 올라가는 걸 보고 부동산 불패 심리가 생긴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은 올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기면서 경기는 더더욱 안 좋아지고 부동산은 더더욱 오른다. 그런 거품 터지게 돼요. 자, 거기다가 지금 원화 가치가 급격히 절상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가능성도 있죠. 왜? 더 떨어질 걸로 기대되니까 환차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나쁜 면으로 따져보면 수출이 감소되죠. 예를 들어서 요 펜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생산이 된다. 그래서 요게 1달러에 1,000원 정도 한다면 10달러면 살 수 있었죠. 근데 환율이 절상되면서 1달러에 800원이 돼버린다. 몇 달러가 필요하죠? 12.5달러로 가격이 오른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11달러에 다른 데서 비슷한 펜을 팔았다. 그렇다면은 얘가 유리해서 샀지만 지금은 이 가격이 됐으니까 얘를 사게 되겠죠. 자국에서 11달러에 생산을 해냈다면. 그러니까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달러 가치로 자산시장 폭등한다. 이거 좋아하고 있는 인간들 진짜 미친 거예요. 나라가 망해요. 똑같은 시기 있었죠. 언제예요? 일본 버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떨어지게 될 거죠. 비중이에요. 비중이 거의 올해 조금 전부터 기점으로 쭉 떨어지고 있죠. 일본도 떨어지고 나서 가격 떨어지게 됐죠. 거기다 문제는 또 뭐가 있었어요? 국채금리나 기준금리가 오르긴 했었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었죠. 터지기 직전까지. 가계부채 엄청나게 증가하다가 맞고 터지면서 감소했죠. 역시 금리도 그때 같이 올리기 시작했다. 왜 올렸어요, 금리? 이때 바젤 1이 시행됐으니까. 은행권에서 회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이때 같은 경우는 일본 뭐 버블 경제라고 해서 경기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 쭉쭉 올렸다가 쭉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고 작년에 끝났어야 될 영끌이 올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 많이 들어왔죠. 그렇다면 금리 조금만 인상되더라도 위험해질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기준금리가 안 오르더라도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 국채금리 올라간다고 그랬죠.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고 바이든 당선으로 뭐 경기 회복이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돈 많이 풀어서 백신 나왔다고 하고 그렇다면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금리 인상에 압박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무너진 이유가 플라자 합의 때문이라는데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수출이 안 돼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 환율 엄청나게 절상됐었죠. 지금 어때요? 원화 환율 엄청나게 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안 맞는 퍼즐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공급이라든가 공급도 뭐 일본 당시 비교해 봤을 때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몇 가지 안 맞는 퍼즐들이 맞춰져 가고 있죠. 금리 그리고 환율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죠? 떨어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일본보다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르다. 패닉 바잉 하는 사람들 지금 눈이 돌아가 있죠. 그리고 상승이 지금 6년째 지속되고 있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후유증은 훨씬 더 크게 와요. 지금 내년에 좀 더 오른다고 좋을 것 같죠. 지금 상투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원래 이 정도 건물이면은 이 정도 가격이다 라는 거를 가장 표현하기 쉬운 거 젠가 게임 생각해보면 돼요. 이 정도 가격이어야 되는데 거품이 쌓인다는 건 밑에서 빼서 위에다 올린다는 느낌인 거예요. 안정성을 포기하고 가격을 띄우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쌓았죠. 근데 규제 정책 강화하니까 빨리 결판 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쌓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위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내가 사서 쌓으면 더 올라갈 거라고 하죠.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 가계부채 지금 미쳤죠. 지금 일본 버블 때보다 가계부채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가계부채가 미쳤다. 그리고 집값도 미쳤죠. 일본 버블만큼 상승하고 있어요. 솔직히 땅값이 그렇게 안 올라서 그러지 집값만 따지면 일본 버블 못지않게 오르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인구 및 생산활동 인구 감소하고 있고 이 이야기 하면은 어떤 인간들이 라이트하우스 인구 감소 때문에 떨어진다는데 인구 감소돼도 집값 오르는 데도 있다. 내가 인구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자꾸 사람이 말하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일부만 편취해서 제가 분명히 반박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산활동 인구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진행되고 있다. 또 그 전에 안 맞춰지던 것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는 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또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맞춰지고 있다. 지금 그 전에 공급 이야기도 제가 했죠. 집값 거품 이야기도 했고 괴리율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급 부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저금리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죠. 요 두 가지 퍼즐이 더 맞춰졌다. 역사적으로 폭락 후 장기적 침체가 됐던 사례랑 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도 미국의 리먼 같은 경우는 인구라도 늘어나고 있었고 환율이라도 낮춰놔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되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됐죠.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 환율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바이든 돈 더 많이 풀 건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거기다 바젤까지 엮였기 때문에 금리
더 올릴 수밖에 없죠. 은행권에서 회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은행에 대한 안정성은 더 강화하고 있다. 그때는 바젤, 그리고 지금 바젤 3. 모든 것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일본에서는 아직도 오를 것이다. 부동산은 불패다. 지금 더 빨리 오르는데 뭔 개소리냐. 그렇게 맹신하고 계세요. 그렇게 맹신하고 있으면은 결국엔 당하는 거다. 그리고 영끌이 산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팔고 있다는 소리겠죠. 왜 그 폭탄을 떠안아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